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 과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이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이터 홀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5회, 5회차 벌써 5회 녹음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이번 주에 벌써 저희가 2번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한 주에 네. 2번을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정도 올라가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27세 데이터 분석 꿈나무를 지향하고 있는 최 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맨날 바뀌어요.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27은 이제 딱 컨셉 잡으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나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박 박사님. 네. 업무 자동화와 텍스트에 관심이 많은 잡부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잡부. 잡부. 스티브 잡부. 아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지 마. 괜찮잖아요, 진짜. 아닌가? 네, 좋아요. 자, 그리고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덕분에 밥 먹고 살고 있는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성공. 제일 어려워 이게. 네. 중요한 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자꾸 김 팀장님이 자기 소개할 때 본명을 얘기해가지고 입에 붙어가지고 몇 번을 다시 녹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의를 열심히 했으면 소개를. 자꾸 방송 실명제를 자꾸 혼자.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그리고 AI 교육을 담당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조 과장이 안 계셨으면 방송이 구조화가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내 덕분에 하는 줄 아세요? 작법 벌써 나왔어. 틈새 시작이 그냥. 그리고 저희 축하 하나 하고 가려고요. 우리 박 박사님이 백수에서 직장인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직 박 박사님. 유직자. 그리고 놀랍게도 팀명이 변경되어서 데브옵스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야, 데브옵스 팀. 정확하게는 팀이 데브옵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팀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름이 맞아요. 그 팀의 역할을 다시 조명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드디어 진정한 잡부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걸 하는 팀 아니에요? 딱 어울리네, 박 박사. 네. 어울리네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게 된 분들도 다 그쪽으로 역량이 좀 다양하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딱 맞는 곳에 가셨네. 또 저희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또 가져오실지. 네. 비밀 유지에 의무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는 조심해요.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입막음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막아줘. 편집 좀 해주세요. 얘기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그렇군요. 저희 소개는 간단히 했고 3, 4회 방송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계속 다시 듣는데 어떠셨어요? 3, 4회 방송은? 간단히라도 AS 해야 될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 프로젝트 얘기를 개인 공부 얘기로 확대를 해보려고 했다가 네. 갑자기 분석 대회 문제로 넘어가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더라고요. 네. 조 과장님이 마무리해 주셔갖고 그때 멈췄는데 지금 보니까 들으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다 빼먹었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못한 거 많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면 조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전에 거 복귀하면서 네. 다시 얘기할 주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이 개인 공부 쪽 얘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 그쪽 팁은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새로 또 나오는 방법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간단하게만 브리프하면 개발자가 공부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끊임없이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 네네네.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그날 기술적 결함으로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았는데 그 덕분에 조금 다행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근데 저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좀 공부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또 들어보는 게 궁금했었는데 듣지를 못하고 좀 시작했던 게 아쉬웠었는데 좀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방송이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선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좋네요. 저도 고맙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보람이 있고
진짜 저도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했었으면 좀 더 재밌었겠다, 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김 팀장님은 욕을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아 저요? 네. 지금도 참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 많은데 내가 아무튼 생계가 조심해야죠. 걸려 있어서 위아더 걸리니까 장점을 얘기 거의 안 했어. 나 10분만 좀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청취자 댓글 소개를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팟빵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시고 그래서 팟빵에 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그 댓글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자빵님 직설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 됐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뭐 직설적으로 한 것 같죠? 네. 이제 그렇죠. 안 봐주면서 했잖아요. 네, 그냥 솔직하게 느낀 얘기를 그대로. 했죠. 예. 앞으로도 더 솔직한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SYARGARG님 시아르가르즈. 시아르가르즈님 네. 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시아르가르즈 맞는 것 같은데. 네. 구글한테 물어볼까요? 안 나와. 아니요,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해봤는데 안 나와. 아, 그래요? 진짜? 네, 안 나오더라고요. 달라. 다르시다니까. 해보다니,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2개 남겨주셨는데 하나는 여러 개 남겨주셨는데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1회에서 4회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워드로 정리해서 짬날 때마다 보고 계시대요. 세상에. 잘해야 됩니다. 네. 와, 이거 네. 한 말 한마디가 아주 그러니까요. 무거워졌네요. 그래서 4회는 특히 힘이 됐다. 진행자님들이 생태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외래종은 사실 이 생태계 어디에 집을 지을지부터가 고민이었다고 할까요? 이젠 명당 자리 그만 찾고 제가 아늑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 보니까 무가다. 느껴집니다. 이분 저기 심리학 재학 중인 비전공 계열이라고 하신 분. 그래서 이분이 김 팀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혹시 심리학 학부 석사 과정에서 얻는 것 중에 데이터 분석에서 강점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상담 심리학을 배울 것이라 생각해 진학했는데 지금은 통계와 데이터에 꽂혀 있어서 인지심리학이나 계량심리학 대학원을 진학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는 상담 심리학을 많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런 통계 분석 쪽에 꽂혀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거든요. 일단은 학부에서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연구 방법론이에요. 연구 방법론. 네, 예를 들면 뭐 실험 계획법이나 조사 방법론이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론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어떤 방법들이 사용이 됐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학부 때 논문을 쓰면 자연스럽게 배울 것 같은데 학부 때 논문 안 쓰는 학부도 많죠.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연구 방법론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업은 필수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3학년, 2학년쯤에는 다 듣게 되어 있고 네. 특히 뭐 학교마다 문화가 다르기는 하지만 심리학 쪽에서는 연구 방법론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낙제를 하게 되면 거의 통계학 수업 때문에 낙제를 하는 거고 네. 그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재밌게 공부하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좌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학교에서 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요? 뭘요? 심리학과라고 써져 있고 문과 학생들을 봤는데 여기 통계학 가르치는 곳이야라고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아, 다들 속은 기분이에요. 들어가면 뭔가 다 사람들 심리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프로이트고 뭔가 그치. 막 최면술 막 이런 거 할 것 같고 뭐 자동상자 뭐 이런 거. 전생 체험 정말요. 이런 거 하고. 네, 워낙에 대중문화인 그런 것들이 소개가 많이 되니까 근데 심리학은 정말로 엄밀한 방법론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네네. 이론보다도. 그래서 그거를 잘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현업에서도 중요하냐면 이게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익히는 거고 그 방법론이 심리학적인 요소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사회학적인 요소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별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라 수정되어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과학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기존의 이론이 깨지고 새로운 것들이 또 사람들 사이에 일반화가 되어 가고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방법.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부 네. 과정에서.
석사 과정에서 얻는 것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에서 강점이 될 만한 게 있을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석사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방법론을 자기 연구 주제에 적용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당면한 과업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하는지가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실제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한편의 연구 논문이 되는 것이죠. 그걸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사실은 대학원생들도 이 방법론 때문에들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이론은 책을 읽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고 여러 번 실험과 분석과 이런 작업들을 반복해야만 체득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비단 심리학의 문제, 심리학과 학생들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이제 문과생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방법론을 공부하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쓸 수가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업 이름이 뭐 실험 계획법, 조사 방법론, 그다음에 응용 통계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 세 가지는 이제 필수고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쪽에서 있는 전공들은 다 이런 수업들을 개설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안 듣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에 낙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안 들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고생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어디서든 부딪히게 되니까 저는 차라리 학부 때 이걸 좀 탄탄히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공에 이런 분야를 방법론을 잘 모르는 교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 자체에 그런 걸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수업은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교수가 이걸 떠맡아요. 아. 하기 싫으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가르치시고 학생들 더 멘붕하죠. 그래서 꼭 자기 학과에 그 수업이 잘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전공 가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학과에서 방법론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듣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 진짜 많이 해요.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이라는 게 저도 경영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연구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취약성 이런 것들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더욱더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걸 연구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말이 돼요. 아니 그래서 그렇겠네. 그래서 뭐랄까 이 학문적 태생이 이 그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형태로 발달했어요. 맞아요. 아, 근본적으로 네. 측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정교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해되네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봤던 되게 큰 논란거리 하나도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시멜로 실험. 네. 재현 가능성. 유명하죠. 네. 그거 재현 가능성 문제가 있었고 네. 또 다른 하나가 죄수랑 그 수감원 감옥 실험. 감옥 실험 그 스탠포드. 영화로 네. 나온 거 익스페리먼트. 그 스탠포드의 감옥 실험이라는 게 아직 그 실제로 한 사람의 해명은 없습니다만 네. 다 연기였다. 네, 아, 짜고 쳤다는 네, 게 네, 드러났어요. 폭로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거는 연구 방법론을 떠나서 사기친 거기 때문에 그치 황우석이랑 똑같은 거라서 이 주제랑 황우석도 욕하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 이것도 한번 다루시죠. 재밌겠다. 욕하기?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건 여기는 좀 구멍이 많더라고요. 뭐 네. 저널의 계제를 알다든지 몇 개의 구멍들이 있어서 그 사람은 욕먹을 만한 주제였던 것 같고 어쨌든 심리학이 그런 식인데 근데 다들 다른 사회과학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다른 사회과학은 그 심리학이 앞에서 총알바지 방패막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거지 사실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라서 말씀하셨던 과목들 다가 핵심이에요. 사실 그 업계에서 아니면 그 과목에서 그 전에 선업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듣고 그게 뭐가 있었다라고 아는 건 엄청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책 보고 그건 익히면 네.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건 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휘발성직에 가까운데 물론 이제 연구 분야에 따라 그게 중요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통계적 방식이랑 연구 방법론 그 자체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는가 이런 건 내 평생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에 가는 것도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지식을 정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대학원 과정 동안에 보는 논문의 숫자라고 해봐야 그게 뭐 몇 개나 되겠어요. 나중에 뭐 자기가 집중해서 찾아보면 더 많이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해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잖아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통계와 데이터에 꽂혀서 인지심리학이나 계량심리학 대학원을 진학할까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면에서요? 내가 통계를 다루고 데이터를 다루는 게 재밌어서 네. 그 방법론 자체를 연구하는 전공에 들어가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통계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즐거운 것인지 아니면 통계학 자체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즐거운 것인지 이거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를 연구하는 것과 방법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관점이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만드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전을 할 사람인지 엔진을 만들 사람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학부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학부 때 보는 책에서 나와 있는 용어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대학원에 가면 그걸 더 심도 있게 공부할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대학원에 가보면 전혀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선택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랩이나 아니면 선택하려고 하는 지도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랑은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그 박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그렇죠. 어떻게든 거기 연구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네. 맞아요. 실제로 뭘 공부하는지를 배워라.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학부 과정에서도 학회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에 일단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 학교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발표하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학풍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주제로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자기가 관심을 가는 학교의 교수님의 최신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거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보셔야 되는 게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퇴한 중간에 그만둔 선배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찾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중퇴는 진짜 찾기 힘들겠다. 왜냐면 끝까지 졸업한 분들은 그래도 그 교수님이랑 성향이 맞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 사람이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교수님의 호호가 사람마다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그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실제로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2년이라는 시간, 그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 그게 비용이랑 시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사실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4년, 5년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2년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업계 자체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인지심리학이나 계량심리학을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건 저도 같아요. 공감이에요, 네. 그거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학회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학부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멘트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저번에 JD 사람 뽑는 거 얘기 나왔던 것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직무기술서 JD. 네네네. 사람 뽑는 거 네. 그걸로 회사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기계과에 있을 때 정말 놀랐던 기업이 있는데 그게 LG 디스플레이예요. LG 왜요? 디스플레이는 네. 이력서 써놓는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참석한 디스플레이 관련 학회를 쓰게 돼 있어요. 오. 진짜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요. LG가 좋은 회사네. 그렇죠. 아무튼 그때 그걸 보고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기계과의 다른 연구실 중에는 그 3학년 때부터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실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회를 쫓아다니게 되죠. 연구실에서는 가니까 그게 되게 메리트가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입사하기 전부터 네가 이 업계와 이 연구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네. 활동을 했냐를 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4학년 그냥 남자들은 군대 갔다 나서 뭐 하지? 라는 고민할 때 분야 하나 잡았으면 좀 찾아볼 만한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한 2학년까지 좀 놀았다고 하더라도 3, 4학년 활동을 할 때는 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요즘엔 안 놀아요. 요즘 정해놓고 1학년 때부터 누가 장난 놀아. 아니에요.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겠지. 1학년 때 뭐 고시 붙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그건 좀 네. 클래스가 레벨로가? 다른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저 레벨로가. 아는 어디 K대 학생도 1년 만에 CP 통과해서 회계 펌 가더니 바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다가 한국은행 가더라고. 게임을 하시나 보네. 네, 레벨업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1년 만에. 외계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마음 아프니까 그런 네, 얘기 하시면 네. 아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좋은 대답이 나왔고
또 이 답변에 드린 내용이 다른 학부, 뭐 다른 전공, 다른 석박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의 주제는 이번에도 조금 민감한 걸 잡아봤어요. 이번에는 지난 회처럼 우리가 다른 교육기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논쟁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과학 팟캐스트라고 이름을 걸고 녹음을 벌써 5회차가 되었는데 아직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있었어요. 데이터 과학이 도대체 뭐냐? 네, 도대체 데이터 과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이 팟캐스트를 하는지 대부분 한 번쯤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들어봤는데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그 교육 홍보 영상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데이터 분류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또 그거 저도 봤어요. 지탄을 받았죠. 예. 일단은 저희가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정의된 내용들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패널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의 데이터 과학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 한글 위키백과의 데이터 과학이라고 치면 영문 위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고 영문 위키는 좀 중요한 논문이나 어떤 원전에서 따온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 마이닝과 유사하게 정형, 비정형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통계학,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과 연관된 방법론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데이터 과학의 정의, 각각 우리 멤버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 과학이란 뭡니까? 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뭡니까?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네, 박 교수님. 네네. 데이터 과학은 네.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제가 직접 뭐 단어에 맞춰서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힘들겠지만 네네. 데이터 과학이란 게 저는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왜 그 데이터 과학이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과학이란 게 원래 데이터에 기반했어요.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기계공학, 공학 계열도 전부 다 과학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자기의 논리와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로서 데이터를 댔다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옛날에는 설문조사를 했든지 하나하나 뭐 손으로 썼던지 뭐 맨델의 유전법칙 이런 거 손 써서 한 거잖아요. 근데 손 써서 만들어진 게 데이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이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의 발전이 일어나서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방법이 많이 생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과학이란 단어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로 바뀔 정도로 분야가 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과학이라는 말 안에 이미 데이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좀 이야기가 형용 모순이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과학도 자연과학 계열 이제 뭐 그 우주과학 이런 식으로 앞에 과학 앞에 붙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그냥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과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이어야 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은 컴퓨터 공학이 있죠. 그렇죠. 컴퓨터 네. 공학이 데이터의 특성 자체를 연구하거나 이걸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는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통용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용한다고 전제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뭐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검색, 엔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원래 하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그거를 다 같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해놓고 끝? 이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과학 쪽에 뭔가 방법론이나 이런 걸 엄밀하게 따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IT적인 방법들을 다 여기다가 접목하려는 시도를 해. 그렇다고 이게 데이터 과학인가? 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거가 더 많이 주변에 많아졌으니까 말 그대로 온 곳에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할 때 데이터를 대고 얘기가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소위 문화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문화다. 네. 네. 우리 팟캐스트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존재론적인 고민을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또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뭐 다음 제가 할까요? 네네네. 왠지 김팀장님 뒤에 했다가는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치고 나와야지. 제가 큰 화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많이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느낀 데이터 과학은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번역 행위라 유사하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영화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외계의 생명체와 조우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그 영화에 쭉 나오거든요. 그들의 언어 체계는 굉장히 우리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역시 물론 뭐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뭐 손으로 쓴 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도 물론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들은 어쨌든 대부분의 것들이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것만을 봤을 때 테이블을 보자마자 사람이 바로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또 그것을 그나마 이해하게 도와준다고 만든 차트 역시 어떤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차트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것은 어떤 과정을 의미하고 그 과정은 우리가 흔히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행위와 유사하지 않나 해서 데이터 과학은 일종의 번역행위다라고 저는 네 여기 오는 지하철에서 생각을 겨우겨우 쥐어짜면서 조금이라도 멋있게 보이고 싶어 용을 썼지만 어쨌든 여기까지인 것 같고 네. 번역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도 비단 컴퓨터 언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어쨌든 데이터라는 그 무형의 무언가를 갖다가 사람이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고 그런 걸 주로 하는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틀에서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약간 이야기- 커뮤니케이터? 커뮤니케이터 네. 그렇죠. 네. 그 많은 지금 데이터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 다 직종은 표현은 그렇고 다 뭐 여러 유관 부서들과 함께 서로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역할 위치에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일 많이 잘 네, 맞는 네. 정의인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부담이 되는데. 저거는 마지막인가요? 아니. 네. 팀장님 먼저 하세요. 이제는 나 선방했어. 아 부담돼.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숟가락인가요 데이터는? 되게 부담된다. 아니 이거 정의를 하나씩 써오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매우 부담되는 일이군요 이게. 저도 그 지하철역에서 보고 아주 그냥 시겁해서. 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란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의 일을 실체보다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버즈워드. 그리고 또 한 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데이터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기꾼을 걸러내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이래갖고 내가 마케팅 용어로 말한다는 걸 반대했구나. 자기가 하려고. 내 거야 그거. 내 이것은 저희 방송 포지션이야. 공식 의견이 아니고. 내 포지션 건들지 마요. 그럼 우리 팟캐스트 이름도 사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사기 전문 방송. 아니야 우리 데이터 홀릭이잖아요. 우리 과학 이런 거 안 했어요. 데이터 과학이라고 안 달려 있을걸요, 안 진짜 달려 생각해 보면. 그럼 좀만 더 부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하나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각자가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도메인에서 비슷한 용어들을 붙여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저는 이것도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관점이거나 하나의 방법론이거나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뭐 하나의 학문 영역인 것처럼 정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데이터 과학 쪽 찾아보면서 그 이제 영어 이제 영문 위키백과에서 보면 데이터 과학의 역사가 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 30년 동안 계속 다양한 맥락에서는 나타났지만 확립된 용어는 없었다. 근데 1960년 정도에 컴퓨터 과학의 대체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때 맞아요. 이미 네, 쓰였다는 그때 거예요? 이미 쓰이기도 했었고 1997년에는 통계는 데이터 과학이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 통계를 대체할 용어로 써야 된다.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네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통계가 데이터 과학과 그러니까 통계는 데이터 과학,
통계학자는 데이터 과학자로 개명할 걸 어떤 학회나 강연에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써왔다는 그 기록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과학자 아니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좀 있어 보이나 있어빌리티가 좀 충만한가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도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어느 기업에서 민 마케팅 용어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 네,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갖고 원래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밀어내면서 마케팅 용어가 밀어내면서 주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 차치하고 보면 그냥 어떤 걸 표현하기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합의하는 단어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굳이 그렇게 따지면 단어 자체를 깔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과학이라는 단어가 어딘가에 붙으면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하거든요. 뭔가 엄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봤었냐면 과학이 아닌 것 같은 것을 과학처럼 보게 할 때 이 단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네, 유사과, 예를 들면 유사과. 물리과학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물리학 하지. 그쵸? 그렇죠. 근데 정신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사회과학은요. 그것도 비슷한 거죠. 아니, 사회과학은 정말 그 사회학이라고- 맥락에 맞네요. 네. 사회학은 따로 그러니까 있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무엇인가인데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합리적으로 시도를 보이게. 할 때 그때 이제 과학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람들한테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건 과학이야. 아 근데 뭐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거야. 접근을 한다. 아, 그쵸. 네. 심리과학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그쵸. 네. 그런 시도를 논란이 있을 법한 곳에 시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방법론이잖아요.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지난 회의 도발은 뭐 도발도 아니었네요. 이건 뭐 거의 글로벌 도발을 그냥. 왜냐하면 오늘은 적의 실체가 없거든. 그렇다고 하기 싫다 생각하세요. 아무렇게나 자꾸. 까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데이터 과학이 오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2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잡이다.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그게- 대중한테도 퍼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섹시하다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억대 연봉. 성적 매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아니요. 뜨는 직종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잘못 알았네. 아, 패널에서 빠지실 거예요. 몇 년을 허송 생활했던 내가. 거기다가 저기서 제일 핫한 직업이라고 한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물리학이나 이렇게 조금 더 과학적 방법을 엄밀하게 배우신 석박사분들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 거죠. 네. 과학적 방법론을. 그 신체적 매력만 놓고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들도 있죠. 아, 해커. 뇌가 섹시할 수도 있죠. 뇌가. 아, 그치. 그건 중요하죠. 그건 섹시해봤자 별로 아닌가? 잘 모르겠어.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니 굳이 뭐 섹시하든 안 하든. 어떻게 생겨야 섹시했는 거. 문제적 남자에 한번 나가야겠네요. 아, 야, 오늘 방송 어떻게 끌어가지? 근데 말씀 나누다 죽겠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학을 전공을 했는데 무역학이라는 학위는 없어요. 실제로 경제학사로 저도 졸업을 한 건데, 근데 무역이라는 것 자체도 인간이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하고 있던 행위였거든요. 네. 뭐 또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고 물건과 화폐를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할 때 무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행위를 수백 수천 년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학문처럼 정립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그거를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데이터 과학도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계속 하고 있던 행위인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뭔가 마케팅도 하고 문화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 말 자체를 엄밀하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용어 갖고 싸울 문제는 아니다인 것도 같아요. 그 실제로 한 2013년부터는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공식적인 데이터 과학 학회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약간 말 자체를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좀 쓰이게 된 것 같고 뭐 이제 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따 이야기를 나눠볼 거지만 데이터 과학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를 그게 더 나눠야 될 것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같아요. 뭘 하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잠깐만요. 넘어가서 본인이 슬쩍 넘어가네? 야. 그럼 내가 왜 정리를 하나 했어? 그러게요. 지금 생각 정리하셨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똑똑하네. 뭐 홀릭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자 어디 해보시죠. 이제. 자, 들어봅시다. 두 번째 세 명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번째 질문을 저는 어떻게 적어왔냐면 데이터 과학은
비즈니스 이슈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 유행하게 되기 시작한 게 방법론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문제와 이제 비즈니스의 문제 해결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사례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 같은 효과성을 거예요. 보이면서. 네, 뭐 회귀 분석이니 뭐 SVM이니 이런 것들 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머신러닝의 개념들도 다 옛날에 수학에선 존재했었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각광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자꾸 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답을 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세상의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네. 의미가 있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현재 이야기하는 데이터 과학은 좀 다른 어떤 고유 명사 같아요. 예. 저 여기서 키워드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 네네. 그래서 지금 방법론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다들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이걸 더 엄밀하게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게 하지만 돈 버는 거죠. 네, 돈 버는 거고 조금 네. 더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안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각났어요. 저희도 데이터 과학이란 표현은 좀 웃기지만 뭐 크로스 해킹 그런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하여 무언가를 해보자 라는 거가 인기 있어진 또 중요한 사건이 아마 오바마 대선 캠프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A/B 테스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좀 됐고 그때 있었던 것들이 다 인기를 끌면서 데이터 보고하자 아니면 뭐 그런 잠깐만 더 소개해 주세요. 오바마 재선 캠프가 왜 중요한 요소였는지. 이랬는지. 오바마가 재선까지 하면서 길게 대통령 기간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처음에 그 당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참 트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그 선거 캠프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과학자라는 표현은 그렇고 개발자들을 아니면 IT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거나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당시 유명한 CEO들, MS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만나면서 그렇게 해야 돼라는 걸 알게 되고 데이터 과학자 라기보다는 마케팅에 계속 한참 크게 오랫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던 어떤 분을 영입을 해서 그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후원금을 무제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정치 후원금. 네, 정치 후원금을. 그래서 선거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 페이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후원금을 많이 내는가 라는 걸 A/B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10여 가지 그 케이스를 나눠서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뿌리고 그때 나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좋았던 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다른 캠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후원금을 얻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거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SNS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SNS를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모니터링하는 걸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찾을 수가 있었나 봐요. 정치 성향을. 네, 그래서 그 어떤 자기 성향과 맞는 사람의 정치 동료 메시지를 보내는 걸 타겟팅했었어요. SNS 분석을 통해 타겟팅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야라는 걸 다 리스트업 해두고 근데 뭐지 그런 요즘에는 선거 인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동료해라. 알려주세요. 아니면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분야의 데이터 과학자를 쓴다는 게 되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문제도 데이터 과학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생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사용했다. 이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례가 R 커뮤니티에서도 유명한 게 이 데이터 테크 팀이 오바마 재선 캠프에서 R을 주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했죠, 맞아요. 네. 어쨌든 목적도 거기도 재선에서 당선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슈가 분명한 것이 있고 데이터로 해결을 하는 거죠. 네.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각광을 받는다는 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 그 환경 속에 저는 있어요. 이제 제가 기업에서 교육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 방법론을 사람들한테 학습을 시켜줘도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케팅에서, 전략에서, 뭐 재무 영역에서, HR에서
뭐 구매에서 품질에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목적성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의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방법론 이런 분석 기법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그걸 해결하는데 데이터 과학에 적합하면 그걸 쓰는 거고 그거 말고 더 쉽고 빠른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걸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뭐 억지로 머신러닝을 쓴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문제 정의가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방법을? 네, 다 통계라는 게 결국에는 그 전체를 정확한 데이터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추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반쯤 아는 걸 다 아는 것처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활동의 일환인 거죠. 다 심리학도 방법론을 엄밀하게 하는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내일 예를 들어 제가 뭔가 활동을 뭐 강의를 한다고 쳐요. 근데 100명이 다 온대요. 그럼 100명 오는 걸 확실하게 알면 쓸 필요가 없어요. 100명 올지 모르겠으니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데이터 과학이 흥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100명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추정해봐요. 근데 추정한 걸 써. 그러고 나서 100명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를 몰라. 네, 자기는 알고 있음이라는 상태를 인지를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많죠. 그거 혹시 유명한 얘기 아세요? 그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데이터 과학으로 박사까지인가 하셔서 그 금융권인가 뭐 이런 데 취업을 하신 거예요. 카드 회사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카드 회사. 자기가 이제 석박사인가까지 했으니까 학문적으로 여기까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팀장이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박 박사님, 우리 고객 중에 가장 우수한 고객 50명을 좀 뽑아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박 박사님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모델로 만들어서 2주 동안 돌린 거예요. 이거 나빴다. 그래가지고 50명을 딱 꼽아왔어요. 고객 데이터를. 그랬더니 팀장님이 기다려준 거죠. 딱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했더니 제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좀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준 게 카드 매출의 50명 가장 높은 상위 50명? 상위 50명을 뽑았더니 자기가 머신러닝 돌린 거랑 거의 유사했대요. 90% 이상 유사했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더래요. 현업의 일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실제 뒤통수 때렸을 것 같은데. 내가 팀장이었으면. 훌륭한 인재니까. 그 뭐 상관 분석이나 회계 분석 간단한 걸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이런 방법론이 오히려 주도가 되는 그런 과오들을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분도 그때 크게 느껴가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가 배웠던 고급 방법론보다는 아주 쉽고 간편한 엑셀. 것들을 많이 엑셀 엑셀 계산기로 주판 네. 그런 것들이 있네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데이터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청취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도 좀 헷갈리는 것 같고 데이터 과학이랑 통계학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아까 데이터 과학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계학이 앞으로 데이터 과학으로 대체돼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먼 옛날에 교수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명쾌하게 답할 수 있어요. 뭔가요? 통계학을 좀 더 섹시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과학입니다. 됐죠? 다음 질문. 그놈의 섹시는 정의가 뭐야 도대체? 저는 굳이 정의하자면 컴퓨터 사이언스 플러스 통계가 데이터 과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좋다. 네.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왜 갑자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깔려고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그 단어를 어떻게든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네. 데이터 과학이랑 통계학은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면 물리학이랑 수학 같은 느낌이에요. 단어만 듣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더 모르겠는데? 둘 다 되게 어렵다. 어려운 거 더하기 어려운 건 어려운 거. 그러니까 물리학은 자신의 학의 도구로 수학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은 그 학의 도구로 통계학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은 그게 뭐 이룰 수 없는 지향점 같은 어떤 마케팅 용어라고 해도 어쨌든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학부 때 통계학과 들어가면 되나요?
일단은 근데 잠깐만 그 박 박사님 얘기한 것 중에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가 통계학 플러스 컴퓨터 사이언스.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계학과에서 이용을 한 지가 언젠데요? 예? What? 그러니까 통계학과에서 컴퓨터 이용해서 작업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거는 계산일 테고 자료 아니, 구조를 그-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는 얘기는 흥미진진해지네.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지금 김 팀장님이 얘기한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무언가라는 건 빠른 계산기에 가깝죠. 빠른 근데 계산기. 빠른 계산기. 근데 컴퓨터는 빠른 계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터는 빠른 계산기 아니었어요? 그래? 그것도 아니고. 나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참 뭐야. 갑자기 인정하시지? 아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 그래요? 아니라 저희 맥주 좀 주세요. 자, 그럼 잠깐 휴전해 보면 데이터 과학과 통계학은 무슨 차이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박 박사님. 박 박사님이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 플러스 컴퓨터 사이언스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 팀장님이 무슨 소리냐? 통계학이라는 학문은 과거부터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학이 조금 더 섹시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과학 이걸로 그냥 끝난다. 아니 호도지 요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컴퓨터 과학이랑 컴퓨터를 사용하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은 그게 어떻게 같아? 같을 수가 없지. 통계학자랑 통계학을 사용함이랑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 과학은 컴퓨터 사이언스랑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른 개념이니까 두 개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더하기라고 얘기한 거죠. 같은 개념이었으면 내가 그냥 컴사라고 했겠지. 컴사라고 했다고요? 그럼 그냥 데이터 과학은 컴퓨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네, 했을 컴퓨터 텐데. 사이언스의 일부다. 라고 했겠지. 근데 김 팀장님 아까 처음 정의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 데이터 과학과 통계학은 같은 본질이다가 되는 건가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표현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학과에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름을 이제 전공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생기고 네. 있죠 지금. 아마 본인들도 그걸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을걸요. 음. 자기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많은 학부들이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랑 그런 비슷하지 거죠. 않아요? 네. 그냥 갖다 쓰는 용어라는 거죠. 아무데나. 인공지능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데이터 과학을 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엄밀하게 나눈다는 게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방향성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일종의 과거 서로 장벽에 쳐져 있던 분리돼 있던 학문들이 서로 여기저기 거 갖다 쓰기 시작하는 현상의 일종 그렇죠. 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IT 환경이 발달하는 이 상황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쪽 사람들이 더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워낙에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왠지 저 같은 일반인들은 통계학보다 데이터 과학이 좀 넓은 개념 같이 그렇죠. 느껴지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 좀 더 포괄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잘 몰라서 그냥 다 같이 끼워놓고 있지 않나? 그거죠. 몰라서. 네, 왜냐면 단어가 의미가 엄밀하면 그걸 굳이 이것저것 다 껴서 그것도 다 과학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고 있는 거죠. 네, 물리학을 더 확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시각화, 전달서부터 데이터 갖고 오기, 수집, 처리,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까지 다 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이. 데이터 과학이.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과학이 각각의 도메인 지식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이게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이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방법론이라고 정의를 하고 접근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듣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편의점에서 여행용 키트 파는 거 아세요? 뭐 샴푸랑 맞아요. 그거는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구성품이. 네. 거기에 뭘 넣는지. 네. 근데 어쨌든 여행용 패키지라고. 키트라는 있지도 않은 물품명이 생긴 거죠. 여행용 키트라는. 데이터 과학도 그렇게 이것저것 담아서 얘는 통계학을 넣었으면 저것도 데이터 과학이고 쟤는 통계학 안 넣고 다른 거 넣었으면 그것도 데이터 과학이고 막. 무얼 넣어야 그것은 여행용 키트가 되는가 하는 근데 질문이 돼버리네요. 하지만 여행 갈 때 이거 갖고 가면 되게 편할 걸 이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건 결국에 포장지에 뭐라고 써있느냐가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음. 네네. 결국 팔리기 위해 만든다는 것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행용 누가 키트도 팔 거고. 마케팅 용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어떻게 같기도 예쁘게 하네요. 구성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조합 저는 구성. 이 질문이 데이터 과학과 통계학 차이를 묻기보다는 머신러닝과 통계 분석을 비교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건 말이 되죠. 그거는 저희가 다다음 질문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데이터 전문 팟캐스트 데이터홀릭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언급되는 각종 참고 자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www.facebook.com/데이터홀릭4입니다. 또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데이터홀릭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의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랑 연결이 돼요. 데이터 과학자랑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럼 또 무슨 차이인가? 이거 더 쪼갤 수도 있는데 더 쪼갤 수 있죠. 엄청 많죠. 데이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터도 있고 비즈니스 네, 시각 분석가도 전문가도 있고. 시각 있고. 전문가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더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요거죠. 지금 이렇게 단어 3개 듣고 가장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많은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데이터 엔지니어 플러스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과학자다. 그렇죠.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네. 네, 이걸 제일 그렇게들 많이 하는 많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벤 데이터-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 더하기 엔지니어가 과학자다. 아 분석가 더하기 엔지니어 과학자. 네, 이렇게 네. 두 영역에 교집합. 겹쳐 있는 사람들을 네. 데이터 과학자라고 둘이 한다. 결혼하면 과학자가 나온다. 야, 아, 결혼하면 나온다고요? 야, 27살. 최반장 너 한참 딱 이렇게 궁금해. 아, 그치. 궁금할 수 있겠다. 네. 오케이. 호기심 많은 나이라. 네. 제가 그 블로그 글을 막 찾다가 출처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떤 분이 미국의 인턴을 가서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런 직급에 써라라는 걸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현업에 가보니까 인턴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데이터 분석하는 사원급 정도고 부장급 정도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언어로 정리한 게 첫 번째, 데이터 분석가는 모든 걸 조금씩 아는 스토리텔러.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대요. 맞아요. 모든 걸 공감 간다. 조금씩 아는. 네, 그래서 완전 공감 간다. 사원급이라는 거죠. 약간 느낌이. 하나의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분석가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문과어와 이과어를 동시 통역하는 사람이래요. 커뮤니케이터. 네,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문과어랑 이과가 따로 있다는 게 네. 일단 전제되어 있네요. 네. 달라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데이터 모델러는 데이터계 올스타, 가장 최고봉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직함을 명함에 미국에서 쓰면 타노스급이구나. 네, 그런 느낌이고 막 한번 탁 튀기면 막 반 죽고 이런 거죠. 어쨌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직군이라고. 그치. 맞는 얘기 맞네. 같은데. 완전 맞네. 근데 딱 보는데 되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아 모델러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모델러.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머신러닝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모델링만. 원래 통계학 쪽에서 많이 쓰던 용어 중에 하나예요. 통계학에서? 옛날부터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통계학 쪽에서는 뭔가 이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위 모델이란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하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델러라고 불러요. 제가 저 정도의 수준에서 낮게 이해를 한번 해보면 비즈니스 이슈나 설명하고 싶은 현상이 있는데 방법론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세상에 너무나 많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분석할지에 대한 구조를 짜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사람 말 그대로 모델러. 예. 이걸 뭐 머신러닝을 쓸까, 딥러닝을 쓸 건지 강화학습을 쓸 건지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정해서 이 문제와 이 현상은 이걸로 한번 우리가 해결하거나 해석해 보자. 이걸 짜주는 사람. 이제 폭넓게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응용 수학과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죠? 그죠. 저는 아까 있었던 정의 중에 조금씩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조금씩 많이 하는 사람.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가, 애널리스트. 왜냐면 잡부라고 아까 표현을 잠깐 했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지금 각각 말했던 여러 가지 학문이 융합되어 있는 것 같은 유니콘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반대로 그 각각의 것들이 다 접근 비용이 엄청 싸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죠. 각각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비용이 무지하게 높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걸 공부하려고 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장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아지고 그거를
얻어내기가 쉬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런 스킬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교양적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옛날 우리나라 무역 시대에 있었던 영어가 교양인 것 같은 느낌이랑 비슷해요.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란 게 당연한 교양 중의 일종인 거죠. 내가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 요즘 쓰는 표현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죠. 문해력.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글을 읽고 이런 것처럼 아주 당연한 능력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 깜짝 질문 하나 드려보면 어떤 걸 지향하세요? 우리 멤버분들은 분석가, 과학자, 뭐 엔지니어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지향하면서 지금 어쨌든 다 커리어가 있으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최 반장님 어떤 거 혹시 지향하면서 이렇게 저는 지향점은 그리고 이 방송 참여한 동기도 그렇지만 데이터가 지향점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도메인을 위한 도구로서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거여가지고 조금 더 제 도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게 좀 더 지향점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용어는 크게 저한테는 이렇게 뭘 하고 싶다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되고 싶으신 네네. 거죠. 뭐 그렇죠. 도메인 애널리스트 요즘은 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막 하고 또 막 용어가 생기고 있긴 그러고 보니 하지만 언급하신 용어 중에는 제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네네. 거기에 가깝겠네요. 제 비즈니스에 대한. 네네네. 그건 좀 가깝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박사님은 저는 점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엔지니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업무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업무도 그렇고 근데 제 성격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엔지니어 쪽으로요. 네, 왜냐하면 이 다른 거는 저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중 하나가 소위 이 말빨이 필요한 말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직업적 정의들은 전부 사실은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네네. 그게 대부분이 컨설턴트 같은.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난 회사에서도 사실 개발자랑 데이터 팀이랑 현업 팀이랑 뭐 다른 스텝 팀이랑 해갖고 한 4군데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그 재무팀이어서 재무 감사를 받아요. 그럼 감사팀이랑 하고 총 4개 팀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힘들었구나 그게. 그 4개 팀이 같은 말을 다 다른 용어로 써서 해요. 우와. 다 다른 팀이니까. 다 다른 팀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저 혼자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매니저 역할을 하신 것 같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데이터 분석관 아니고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매니저라는 직군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사실 이 지금 팀에서 그러니까 과거 팀에서 재무팀의 데이터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IT 관련된 기술들이나 그쪽 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재무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업무들 자동화 좀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스텝팀들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에서도 사실 업무 자동화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워낙 회사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 내에 데이터 매니저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할 수 있을 역량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게 이 퍼포먼스 향상에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데이터 엔지니어가 본인 성향에도 맞고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이전 조직에서는 매니저. 하는 일을 돌이켜보면 데이터 매니저 같은 역할도 했다. 맞아요. 네. 박 박사님이 저도 엔지니어 성향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보다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되게 소질이 있어요. 퍼포먼스를 그런 네, 식으로. 저는 박 박사님 꿈이 로봇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전 회사의 별명이 찬봇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박사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서도 역할이 그러네요. 그쵸, 맞아요. 엔지니어 네,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 팀장님 꿈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항상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가.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용어고 마음대로 생각하게 하는 용어기 때문에 네. 그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스킬셋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스킬셋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검색을 구글에서 해보면 네. 구글 이미지에서 유명한 거 나오죠. 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직업군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해요. 네.
다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거군요. 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거야. 이런 스킬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쓰면 좋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직업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조 과장님은 그러면은 저요? 전 생각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원래 정말 태생부터 문과로 태어나긴 했고 근데 저는 수학이나 통계 과학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껴오긴 했어요. 옛날에 그 컴퓨터 처음 가졌던 시절부터 프로그래머가 직업이었으면 했던 꿈을 꿨던 적이 있었고 막 과학자가 꿈이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공부할 이유를 못 찾으면 공부를 막 안 하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내려놓다 보니까 문과가 됐는데 뭐라고요? 문과비야. 문과를 지금 문과비야 지금. 할 거 없으면 하는 게 문과입니까? 공부 못하니까 문과하는 건가요? 저희 방송의 공식 의견이 아니면 맞잖아. 와 이런 식으로 문과를 까시나? 농담이고요. 농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솔직히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맞아요. 보통 가장 수학 어려운 싫으면- 부분이 수학에서 나와요. 수학 맞아, 싫으면 맞아. 문과 이렇게 되죠. 영어랑 그렇죠. 국어는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벽이 생겨요. 벽이. 내가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벽이 생기는데 저는 게다가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까지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게 다- 문제죠. 다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낫 이과 문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낫 이과는 문과다 이런 식으로. 아, 예. 그치 그렇게 많이 되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했는데 제 내면에 성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여기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글처럼 문과와 이과를 동시에 하면서 어떤 커뮤니케이터 역할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러고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그거 재밌고. 소위 에반젤리스트? 그다음 예뻐 에반젤리스트. 뭔지 모르겠는 보고 싶어. 그게 왜냐면 약간 엔젤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랬나? 거기다가 이렇게 기술 쪽에서는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 용어가. 이제 안 써. 그래요? 네. 저는 그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즈니스 쪽에서는 가장 많이 데이터 사이언스 아는 사람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서는 가장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되게 필요한 역할이야. 네, 진짜. 맞아요, 꼭 딱 맞아요. 중간.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전문가는 아닌 어쨌든 뭐 약간 이런 애매한 느낌도 있는데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니까. 실제로 지금도 약간 그런 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그 질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조금 민감한 이슈이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랑 데이터 과학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그거는 데이터 과학을 좀 더 섹시하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변광세 무슨? 뭐야? 섹시이스트야? 섹시스트 정도가 잠깐만. 되겠네요. 근데 약간 이상해요. 잠깐만. 당신 한번 이거 방어해봐. 잠깐만. 통계학을 좀 더 섹시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을 좀 더 섹시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그럼 통계학은 인공지능입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 아니 네. 더 섹시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알파고가 거 제일 섹시해. 언론에 나오는 그 표현들에서 단어만 바꿔도 말이 다 돼요. 그렇긴 한데. 같은 분석 기법의 이름만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선형회귀 분석인데 거기다가 AI라고 붙인다고. 아니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런 데이터 과학 무슨 단어도 쭉 놓고 그 짤 있잖아요. 네, 마케팅에서 나왔던 것들을 해석하면 무엇인가 음. 내가 해석해주마 이렇게 했는데 인공지능 오른쪽엔 리그레션이 있었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도 버즈워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 물론 인공지능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온 분야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아까 박 박사님 얘기한 짤 잠깐 설명드리면 AI는 리그레션이고 획이고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그치.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 나 이게 제일 웃겼어. 클라우드는 그냥 인터넷이래. 무슨 클라우드야 인터넷.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되게 재밌어요. 그 뒤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는 statistics done by non-statisticians 이렇게 그러니까 통계 전공 안 하는데 비전공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거 땡 내가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겨 이거. 일단 클라우드가 한번- 인터넷이라는 거 되게 웃겨 이거. 그 짤 한번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만 바꾸면 된다. 알고리즘은 이거예요. 오토메이티드 디시전 메이킹. 맞네. 맞죠. 다 있던 얘기를 마케팅을 뒤집어 씌우면 이렇게 된다. 음. 그래서 김 팀장님의 공식적인 의견은 데이터 과학을 좀 더 섹시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쓰이고 있다. 쓰이고 있다. 네. 네. 뭐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려고 들면 인공지능은 요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요즘 머신러닝들 옛날에 있었던 머신러닝들서부터 전부 사실 인공지능에 해당돼요.
지능이란 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랑은 다 별개의 문제로 과거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달고 연구하시던 분들,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던 분들은 사실 머신러닝을 연구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런 현황의 그 성능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딱 그 딥러닝 이전 애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딱 딥러닝 이후에 딥러닝 같은 애들을 전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용어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다른 이 학계 쪽 사람들, 그런 방금 말한 용어 정의처럼 쓰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다시 이 모든 범위를 통틀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는 걸 기계한테 맡기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머신러닝을 쓸 건지 딥러닝을 쓸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우리한테 아웃풋으로 주는 게 의사결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어디에도 써도 들어맞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 단어가 저도 싫어하는 단어기는 합니다만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사람밖에 할 수 없었던 기계로는 못하던 일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에요. 딥러닝이 그런 걸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만 보고 판단한다던가를 옛날에는 그 이미지 처리 관련 전문가가 그 휴리스틱 룰을 사람이 어떤 규칙으로 찾으면 이런 걸 해낼 수 있겠다 같은 걸 정의하거나 그런 규칙 같은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알고리즘이 하도록, 딥러닝이 하도록 시키죠. 오히려 사람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라벨링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라벨링하고 그 판단한 결과를 인공지능님 이제 이걸로 알고리즘 짜주세요. 이렇게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오, 그렇구나. 아직은 사람이 라벨링을 더 잘하는 그거 분야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대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라벨링을 시킬 거다. 어느 나라는 진짜 그러고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노동력을 기계에 써주는 거예요. 근데 재수뿐만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몇 개 회사들은 기계한테 시키기 어려운 일들을 다 알바로. 제3세계 좀 네네, 인건비가 그렇게 저렴한 하죠. 사람들한테 라벨링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이미 학습을 하고 있고 자동화가 많이 개선이 됐죠. 되게 소름이다. 그쵸. 되게 거꾸로네, 거꾸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이런 큰 범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구체적인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뭔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혼란스러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는 용어는 마케팅이나 어떤 도메인에서 쓰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죠? 예, 그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도메인과 학문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조 과장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칭하는 사람이면 좀 의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얘기하면 어떡해.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공감했거든요. 아,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나 스스로를 소개할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했어요. 물론 그 정도 당연히 학문적인 어떤 그 성취나 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직함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우리가 그 말을 정말 딱 명함에 박을 만큼 잘 정의되어 있는 분야이고 그런 개념이 맞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직함은 자기가 정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네. 제가 그렇죠. 무슨 죄예요? 일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보태고 싶은 거는 그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과학은 융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업무의 특성상 교수님들을 많이 뵈는데, 데이터 과학 쪽은 주로 그 경영 정보, 그러니까 MIS나 통계학 이런 쪽 전공하시는 분들에서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 쪽은 컴퓨터 공학,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산업 시스템 공학, 기계 공학, 물리학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쪽은 기업에서 보면 끝에 가서 도출된 아웃풋이 상품과 서비스로 나와요. 그게 기업 내부이든 아니면 어떤 고객에게 들어가는 거든 상품과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데이터 과학 분야는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업무와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꼭 나눈다라고 하면 조금 나눌 수도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담당하는 그 교육 과정에 들어온 분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저 AI를 배워야 돼요? 데이터 과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공학 베이스의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이다. 아 그러면 이제 AI 쪽을 좀 더 배우세요라고 하고 저는 뭐 일반 경영 일반 도메인에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까지는 그렇게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데이터 분석, 데이터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실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하더라도 좋은 방법론 이런 것들 학습하는데 더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당장의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그건 데이터 과학이 쪽이다. 맞죠. 예, 맞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앞으로 방송에서도 우리가 막 인공지능의 최신 알고리즘이나 로봇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지금부터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괜찮네. 뭐 세 명이서 얘기하면 좋지 뭐. 근데 이제 그 박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나눠질 수 없고 융합이 되고 있고 본인이 그 융합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과학이 더 상위 범주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아, 저도 네. 그래요. 네네. 근데 데이터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 과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잖아요. 인공지능은 좀 더 스페시픽하죠. 인공지능이야말로 인공지능 단어 자체는 좀 마케팅 용어지만 실체가 목적성이 있는 분명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상품과 서비스 같은 걸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아, 그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머신러닝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머신러닝 딥러닝 익혔어. 현업으로 돌아갔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하면 할 게 잘 없거든요. 머신러닝 위해서 내가 문제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고객 매출 데이터로 상위 50명을 잡으면 되는데 그걸 머신러닝 돌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왔는데 이제 그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제로 논의를 했는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존재하는 마케팅 용어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저희도 사실 혼란스럽긴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도 저희 방송이 어떤 쪽으로 지향하면서 나가야 될까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은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막 싸울 것 같았는데 아니야 중간에 좀 싸웠어요. 싸울 아, 그래요? 뻔 그거 아까 얘기한 거죠. 그- 데이터 과학과 싸우고 싶었는데 좀 말았지. 박 박사님 눈빛이 날카로워진 거야 갑자기. 턴온 했어요. 잠깐. 그래서 그냥 두려고 하다가 끝나지가 않을 안 것 같아서 끝나지. 일단 이 우리 정도로. 다음 회차 때는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회차 때는 정말로 싸우는 주제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고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아 예고할까요? 네, 근데 예고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한 번씩 간단하게 소감 듣고 그다음 다음 회차 예고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논의하신 것 같으세요? 아, 네, 저는 뭐 오늘 뭐 이런저런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해서 저 스스로도 좀 개념이 정립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좋았고요. 근데 이걸 듣고 개념이 정리되셨다고요? 네네, 제가 생각보다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근데 아예 찰떡같이 들으셨나 보네. 네, 아니, 듣다 보니 조금 생각이 좀 되는 것이 음악에서도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아. 장르라는 것이 있고. 오 근데, 비슷하다. 네, 근데 음악의 그러네. 장르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레이블사, 이제 음반사들이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거든요. 발라드, 그치. 댄스. 맞네요. 좋다. 진짜 맞네. 이 밴드, 이 뮤지션을 정의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쟤는 뭐구나라고 안 들어보고 이해하거든요. 모던 락이니 뭐 하드 락이니 이런 아, 신승우는 발라드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근데 실제로 발라드라는 장르는 없었던 거죠. 원래 신승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노래 하셨던 분이었던 거고. 근데 비유의 대왕이야. 나 이거 다른 데 가서 설명할 때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음악 장르 완전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도. 맞아요. 예.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기타와 함께하면 이거 무슨 장르야? 이제 맞아. 거기서 혼란이 오기 그러네요.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들이 난립하는 이 현실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무슨 메시지, 무슨 노래를 하는가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야. 이거 갑시다. 와. 너무 이거 욕해. 갑시다. 괜히 낀 게 아니야 이 방송. 아니 잡덕을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지.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하자. 뭐 그런 얘기를 너무 공감하고 마음에 드는 싶습니다. 표현이었어요. 네네. 아 저 진짜 메시지 되게 좋은데 표정이 너무 거만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오디오 팟캐스트니까. 딱 여기가 녹화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박사님. 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게 제 생각을 단련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바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다 아니면은 용어를 정의하는 행위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본질에 집중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고 용어를 정의하는 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래도 다 같이 대화하기로 했으니까
방송 주제로 정의를 해보기로 한 건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덕분에 이제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정의에 동의해 주신다면 대화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할 때 쓰는 용어는 저 친구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용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그렇죠. 전제가 됐다. 그죠, 앞으로, 그죠. 앞으로도 생각 없이 쓸 거다라는 네. 거. 큰 의미 두지 마라. 막 쓰고 까먹을 거다. 네. 네 그리고 섹시한 통계학자. 아 제가요? 변광세 변광세. 그렇게 전달되는구나. 네가 그렇다고? 아. 네. 저는 전 처음에 직함이 통계 분석가였거든요.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 분석가. 분석가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 주변에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용어에 속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게 뭘 하는 것인지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 정의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정의.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통계 분석가를 하기 위해서 통계학과 가기보다는 심리학과에 가는 게 더 나은가요? 그거는 전후가 그거는 약간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통계학과를 나오는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심리학과를 나오셨는데 통계 분석가 된 거지. 네. 그걸 위해서 심리학과를 가신 건 아니니까. 수비 잘했다. 잘 피해가죠. 그리고 저는 그런 조언들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 경험인데 그렇죠. 그걸로 뭘 판단하겠어요. 괜찮은 자세인데요? 일반화하지 마라. 근데 바이어스 낀다. 여기는 되게 괜찮은 자세라고 했는데 박 박사님 아까 저는 바꿀 생각은 없고요. 저 이제 좀 사실은 제일 처음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첫 방송부터 한 4회까지는 저희 멤버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교육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인 소감. 저는 너무 소감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짧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짧게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뭐 제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이런 개념들이 저 개인의 생각만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진짜 맞을까? 제가 구분하고 있긴 한데 저 개인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근데 뭐 일부는 또 다른 의견을 들어서 좋았고 일부는 또 동의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내가 왜 이런 생각으로 나누고 있는지 이렇게 정의 내리는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된 것 같아서 좋고요. 또 제가 이렇게 저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이제 다음 회에는 여러분이 되게 또 관심 있어하는 주제인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도 또 한판 전쟁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내 도구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